상가까지 복습을 많이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꽤 복잡한 객체들이 많이 나왔죠. 객체지향 프로그램이라는 건 처음에 이루고자 하는 목표에서부터 덩어리진 걸 차근차근 분리하고 깎아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에자일 개발론에 되게 잘 맞죠. 처음에 덩어리진 대리석을 하나 가져와서 깎고 또 깎아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생각하는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조각상을 만든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조각은 깎아내서 하는 건데 객체지향은 어떻게 깎아내죠? 덩어리져 있는 코드를 클래스로 분리해서 깎아낸다. 그럼 우리는 그때마다 어떻게 깎을 것인지를 뭘로 기준을 정하느냐? 역할이라는 걸로 기준을 정해서 깎아나갑니다. 여기 덩어리져 있는 하나의 함수에 500줄짜리 코드가 있는데 이거를 클래스로 이렇게 깎아내려면 이걸 왜 이쪽에다 깎아냈지? 라는 그 기준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객체지향에 사용하는 그 기준은 역할, 책임, 모델이라는 거예요. 책임하고 역할은 비슷해 보이지만 동전의 양면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책임을 진다라는 건 그 책임에 맞는 권한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권한이 없는데 책임만 지우면 기분이 나쁘겠죠. 거꾸로 내가 책임지지 않고 권한을 휘두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것도 많은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객체지향에서는 권한과 책임을 하나로 묶습니다. 그래서 역할을 정의하려면 얘한테 어떤 권한을 쥐어줬고 그 권한으로부터 얘가 무슨 일을 수행하는 그 권한을 양도받기 위해서는 어떤 책임까지 져야 되는지를 한꺼번에 정의하게 돼 있어요. 우리 솔리드 원칙 배운 거 중에 굉장히 쓸모있는 것 중에 하나가 ISP예요. 인터페이스를 분리하는 원칙이죠. 인터페이스 분리 원칙에 따라서 덩어리진 코드들을 분리할 수가 있는데 인터페이스 분리 원칙 기억나세요? 인터페이스 분리 원칙에 따라서 한 코드에 여러 개가 들어가 있으면 얘를 인터페이스별로 잘라서 코드를 분리할 수가 있는데 이 인터페이스 분리, 즉 이때 말하는 인터페이스는 실제적으로 물리적인 인터페이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역할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코드 안에서 다양한 역할을 찾아낸다면 역할별로 코드를 분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ISP는 객체지향에서 코드를 분해하는 방법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들을 정리해서 원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거대한 뷰 모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코드를 따라와 보셨으면 우리 뷰 모델이 상당히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스태틱 파트가 있고 스태틱이 아닌 파트, 그 다음에 컨스트럭터 파트에서는 워낙 그 디파인 오브젝트 프로퍼티가 그쵸? 커가지고 커 보이는 면도 있지만 어쨌든 되게 헤비하단 말이에요. 이 헤비한 코드가 뷰 모델이라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다 필요한가 아닌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ISP 원칙에 어떻게 적용되나를 생각해 보면 되겠죠. 자, 뷰 모델 안에 이런 코드가 들어있습니다. add listener, remove listener, notify라는 메소드가 들어있어요. 뷰 모델은 뷰를 대신하는 모델인데 뷰 모델이 이 메소드를 갖고 있는 게 맞느냐? 라는 질문을 먼저 던질 필요가 있겠죠. 뷰 모델의 원래 역할이라는 건 물리적인 뷰를 대신해서 인메모리 안에 순수한 메모리 객체로서의 뷰를 만들어내는 게 얘의 목표인데 이게 그것과 관련 있는 메소드로 보이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건 그것과 관련 없는 건 확실해요. 우리가 객체끼리 상호 협력을 하고 서로 대화하기 위해서 이 메소드가 추가된 건 맞지만 옵저버 패턴에 의해서 뷰 모델이라는 역할로 보면 뷰 모델의 역할에 이게 어울리지 않다는 건 확실하다는 거죠. 이건 어떤 역할일까요? 옵저버 패턴에서의 서브젝트 역할이죠. 그래서 얘는 뷰 모델의 역할이 아니라 옵저버의 서브젝트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 역할을 분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역할을 분리하려면 항상 여러분들은 behavior를 정의하면 behavior에 합당한 state가 있기 마련이죠. 객체지향을 클래스로 짜는 경우에는 behavior에 해당되는 게 행위에 해당되는 게 메소드가 되고 state에 해당되는 게 field가 되는데 다른 언어에서는 또 그렇지도 않아요. 이 경우에 저희가 이 세 가지 메소드를 분리하려고 그러면 이 세 가지 메소드가 의존하고 있는 상태도 같이 분리를 해줘야 됩니다. 따로 움직일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잘 분리하려면 여러분들이 메소드를 설계할 때 그 메소드가 의존하고 있는 필드를 역할별로 필드를 섞어 쓰지 않도록 처음부터 잘 짜놨어야 되겠죠.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짜지만 그 아무 생각 없이 짠 게 사실은 다 역할에 맞는 상태만 참조하도록 제가 만들어 온단 말이에요.
코드가. 그래서 이 세 가지 메소드는 우연히 리스너와 업데이티드를 참고하고 있는 게 아니다. 얘네들 보면 이 메소드 안에 업데이티드와 리스너밖에 참고하지 않고 있죠. 메소드가. 그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코드를 짤 때부터 노리고 있었기 때문인 거죠. 더 나아가서 뷰 모델에 있는 스태틱 메소드를 볼까요? 스태틱에 있는 서브젝트를 관리하는 거, 이니티드를 관리하는 거, 그리고 노티파이라는 정적 메소드. 이것도 다 뷰 모델과 관련이 있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겠죠. 얘도 뷰 모델과 관련이 있지 않잖아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거 세 개 다 뭐 때문에? 옵저버 패턴에 나오는 서브젝트 때문에 있는 거죠. 그래서 뷰 모델 안에 얘네들이 포함되어 있는 건 뷰 모델이라는 역할과 어울리지 않는다. 따라서 인터페이스 분리 원칙을 따라서 얘네들을 분리해 줄 필요가 있는 거죠. 뷰 모델은 말 그대로 뷰 대신에 쓰는 모델이란 말이에요. 그거에 얘네들은 전혀 상관없는 애들이 왔단 말이죠. 그래서 거대한 객체 안에 그 객체만의 역할을 갖고 있는 코드가 들어있어야 되는데 여기 그렇지 않은 코드가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ISP를 다시 한번 볼까요? ISP는 이렇게 거대한 객체에 수많은 메소드가 있는 경우에 이 메소드가 각기 다른 이유로 불리고 있다는 거예요. 1강 때 봤죠? 예를 들면 notify, add listener, remove listener는 얘가 언제? 바인더가 얘를 뭘로 인식할 때? 옵저버 패턴의 서브젝트로 인식할 때 사용하는 거죠. 나머지 메소드나 나머지 속성들은 서브젝트로 바라볼 때 사용하는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뷰 때문에 사용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 어떻게 분리할 거다? 이렇게 분리하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분리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 둘 다 안 하고 이거에 좀 가깝긴 한데 상속 모델을 사용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뷰 모델이라고 생각하면 얘는 서브젝트 모델인 거죠. 서브젝트를 상속받은 뷰 모델이 되면 방금 등장했던 메소드들을 일로 옮길 수가 있다. 이 안에서 빼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되게 기본적인 건데 해보면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요주의 대상을 먼저 뺄 건데 제가 지금 무슨 클래스를 만들려고 그러냐면 뷰 모델 서브젝트라는 클래스를 새로 만들려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럼 뷰 모델 서브젝트는요, 뷰 모델 리스너야만 하죠. 이유가 뭘까요? 자바스크립트는 다중 상속이 불가능합니다. 무조건 상속을 하나만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미 뷰 모델을 만들 때 뭘로 만들었죠? 뷰 모델 리스너로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뷰 모델 리스너와 뷰 모델 서브젝트를 동시에 상속받을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임플리먼트, 익스텐션 이렇게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뷰 모델 리스너를 상속받은 뷰 모델 서브젝트를 만들어야지만 뷰 모델 서브젝트를 상속받은 뷰 모델이 리스너이자 서브젝트가 되는 거죠. 그렇죠? 나머지는 단순하게 옮기면 되죠. is updated가 보다 서브젝트라는 옵저버 패턴에 맞는 이름으로 info set으로 바꿨죠. 그래서 여기 있던 is updated가 info set으로 바뀐 거 외에는 거의 다 비슷합니다. 거의 다 비슷한데 몇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점을 차근차근 보면 add와 clear가 추가됐어요. 그전에는 이 클래스 안에서 지금 여기가 add하고 clear를 쓰는 부분 이 안에 없잖아요. 딴 데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전에 자기 속성이었기 때문에 add하고 clear가 따로 필요 없었어요. 자기가 직접 자기 속성을 건들 거기 때문에. 근데 지금 info는 부모에 있는 프라이빗 속성이죠. 부모에 있는 프라이빗 속성은 자식도 못 건드려요. 자바스크립트에서 프라이빗 필드를 선언하시면 자식도 건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식에 관련되어 있는 애들이 여기에 있는 인포 객체에 들어있는 인포를 제거하거나 추가할 때는 부모 쪽에서 서비스를 내려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add와 clear가 추가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 뭔가 하고 싶으면 부모 쪽 메소드에다가 뷰 모델 밸류를 직접 넘겨서 뷰 모델 밸류를 누가? 부모인 서브젝트가 직접 추가하게끔 위임해서 해야 되는 거고 부탁해야 되는 거고 클리어도 내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부모한테 부탁해서 클리어를 해야 되는 거고 이 두 개가 그래서 추가된 거고 add하고 remove listener는 똑같이 정리가 됐어요. 똑같이 정리가 됐는데 이걸 부모 쪽으로 옮기고 나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add listener 하고 내가 언제 뷰 모델이 생성되는 시점에 바로 어디에다 등록을 했다? 전체 서브젝트 리스트에다 등록을 바로 때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언제 내가 할 거다? 리스너가 들어오는 순간 서브젝트의 와치로 보낼 거란 말이죠. 이때 등록할 거야. 생성돼서 등록하는 게 아니라
리스너가 들어올 때까지 나를 감시할 필요는 없는 거죠, 사실. 뷰 모델이 만들었지만 이때부터 바로 리퀘스트 애니메이션 프레임워크에 저를 넣어서 감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감시하면 된다? 리스너가 하나라도 생겼을 때부터 저를 감시하면 되는 거죠. 저를 바라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제 변화를 추적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대상도 자기 자신의 좀 이따 나오는 스태틱 메소드가 되려고 그러는 거죠. 다 빼낼 거니까. 리무브 리스너 같은 경우에도 좀 더 고도화해 보자는 거예요. 리무브 리스너를 할 때 리스너들을 하나씩 빼가고 있죠. 근데 저를 구독하는 리스너가 한 명도 없게 됐어. 그럼 다시 나를 언와치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 전에 이런 로직이 없었잖아요. 리스너를 다 빼내면 더 이상 저를 감시할 필요가 없으니까 저를 빼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기능을 더 고도화하고 부하를 더 줄이는 거죠. 노티피케이션 똑같고, 기존에 뷰 모델에 있던 내용을 어디로? 서브젝트로 일단 옮겼고, 스태틱 계열도 옮겨야 되죠. 기존의 스태틱이 이렇게 생겼었는데 서브젝트들을 모아두는 셋이 있고, 이니셜라이즈가 되는지 안 되는지 감시하는 녀석이 있고, 그 다음에 리퀘스트 애니메이션 프레임으로 서브젝트 돌면서 여기 인포 객체들의 사이즈가 있으면 노티파이 때리고 그 다음에 클리어해주는 요 로직이 있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브젝트 똑같고 이니셜라이즈 똑같고, 노티파이를 보면 노티파이에서 무조건 돌죠. 무조건 돕니다. 노티파이가. 노티파이에서는 뭘 관심 갖기 싫은 거죠? 뭘 관심 갖기 싫은 거냐면 이니셜라이즈 되는지 안 되는지 뭐 이런 것도 신경 쓰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냥 노티파이 하면 바로 이게 뜨게 되는 거죠. 단지 기존 F 함수에서 한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바로 요게 추가됐다는 건데, 기존에는 F 함수가 무조건 돌아서 한 번 시작되면 영원히 멈추는 일이 없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발동이 된 이후에도 요게 다시 true가 되면 얘가 다시 true일 때만 돌고 얘가 false가 되면 멈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발동했지만 얘를 멈출 수 있는 플래그로 이니셜라이저를 쓰고 있죠, 지금. 이게 어떻게 작동하냐? 와치에다 제가 어떤 뷰 모델 리스너를 집어넣게 되면요. 그렇죠? 저희 리스너 등록할 때 와치에다 집어넣었잖아요. 집어넣게 되면 현재 이니셜라이즈가 펄스라면 아직 노티파이가 시작되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러면 true 만들고 노티파이를 때립니다. 그러면 얘가 true니까 true인 동안은 계속 돌 거란 말이에요. 계속 돈다, 와치는. 그래서 이때 이니셜라이즈가 이미 된 상태면 무시할 거고, 이거는 어차피 셋이니까 애들 아무리 때려도 상관없고, 그렇죠? 똑같은 애들 아무리 애들 때려도 똑같은 애니까. 언와치에서는 어떻게 작동한다? 얘를 빼낼 거고, 빼냈는데 서비스 사이즈가 빵이야. 그럼 다시 이니셜라이즈를 펄스 돌린다는 거예요. 그럼 기존의 리퀘스트 애니메이션 돌던 건 멈출 테고, 다시 이 상태가 돼서 여기 들어올 때 새로운 애가 등록돼야지만 다시 돌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리스너가 하나도 없는 뷰 모델을 100만 개 만들어도 리퀘스트 애니메이션은 돌지 않는다. 돌지 않는다. 언제? 그 뷰 모델에 리스너를 등록해야지만 그 뷰 모델을 감시하기 시작하고, 만약에 리스너들을 다시 다 빼내서 다시 리스너들이 아무도 없어지면 다 빼내서 리퀘스트 애니메이션도 멈추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객체 지향은 아니고 플래그를 이용한 간단한 제어죠. 이게 자바스크립트는 여러분들이 쓰기 편하게 실이 싱글 스레드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플래그 변수로 제어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다른 언어는 멀티 스레드 환경 때문에 플래그 제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자바스크립트는 제가 지금 이 묘기를 부리는데 딱 이 상태 하나 가지고 부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싱글 스레드이기 때문에 이거 변경할 수 있는 일이 한 번에 하나밖에 안 일어나기 때문에 이거 하나면 다 모든 마법을 일으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가 됐든 다른 언어가 됐든 플래그 기반의 이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짜는 연습은 계속 하셔야 돼요. 그리고 멀티스레드로 넘어가게 되면 플래그 기반이 아니라 멀티스레드에서의 안정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또 효율성을 확보하는 여러 가지 패턴들을 배워야 되고. 그래요? 그래서 그 전에 러프하게 관리했던 거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한 번 시작되면 영원히 돌아 라는 문제도 있었지만, 여기 보면 이름이 notify인데 안에 뭘 갖고 있죠? add를 갖고 있네. 그쵸? add와 notify가 섞여 있다는 거예요, 이 안에. 그래서 편의상 만든 거지, 이 메소드 안에 두 가지 역할이 들어있다는 것 자체가 안 좋아. 왜? 외부에는 이 안에 add가 있다는 거 모르니까.
그래서 작성한 사람이 그 당시에는 기억하지만 작성한 사람조차도 일주일이 지나면 이걸 이용해서 애들을 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리한 거죠. 오히려 외부에 몰라도 되는 건 사실은 뭐였다? 노티파이인 거야. 노티파이야말로 외부에 몰라도 되는 거고, 외부에서 명시적으로 알아야 되는 건 이 애드 행위를 하고 있는 와치와 언와치가 오히려 외부에 명시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인터페이스를 설계할 때 노티파이, 기존까지는 뷰 모델 노티파이를 사용했었는데 지금은 뷰 모델 서브젝트의 와치와 언와치를 사용하게 된단 말이에요. 인터페이스 전체가. 이 이름이 왜 중요하냐? 바깥에 알려야 될 건 나 이제부터 뷰 모델 서브젝트가 얘를 와치 하겠어. 이게 중요한 거지. 노티파이를 하겠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 노티파이 메커니즘은 안에 숨겨져 있단 말이에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그건 안에 숨겨진 내용이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노출돼야 될 건 이쪽 이름인 거고, 이게 노출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마치 메소드의 이름만 보면 노티파이에 내 VM을 보내겠어라고 보인단 말이에요. 실제로는 그렇게 보내지도 않을 거면서. 그쵸? 그래서 이것도 원래 이번 시간에 하려고 했던 거예요. 처음엔 굉장히 괜찮아 보이는 인터페이스도 나중에 역할을 분리하거나 얘가 주는 행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생각해 보면 좋은 이름, 나쁜 이름이라는 건 장명법에 달려있지 않다. 역할을 제대로 인식하냐에 달려있다는 거야. 이 행위가 무슨 역할을 수행하는지, 이 객체가 무슨 역할을 수행하는지에 달려있지 이쁜 장명법이 있어가지고 통일하는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노티파이는 이게 자바스크립트가 스태틱 메소드가 없어요. 안타깝게도. 응? 자바스크립트는 스태틱 메소드가 없어. 스태틱 메소드가 없기 때문에 얘는 사실 스태틱인데 공개되는 셈인 거고, 얘는 원래 스태틱 프라이빗인 거죠. 내부에서만 쓸 거예요. 이 노티파이는. 오히려 외부에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이름은 와치와 언와치가 되는 거죠. 사실 와치와 언와치도 퍼블릭은 아니죠. 이것도 프라이빗이야. 내부에서만 쓸 거니까. 누가? 뷰 모델 서브젝트가 리스너 상황에 따라서 자기를 와치하거나 언와치하거나 할 테니까. 그렇죠? 이걸 통해서 뷰 모델에 있던 대부분의 서브젝트 관련된 코드를 다 드러내고 얘를 누구로 만들었다? 뷰 모델 서브젝트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코드에 거의 모든 게 다 날라가고 뷰 모델 안에는 뷰 모델에 대한 어떤 내용? define property 계열의 내용만 딱 남고 나머지 다 없어지는 거죠. 뷰 모델이 이제 가벼워졌을 텐데 그 뷰 모델 안에서 권한 조정을 섬세하게 해봅시다. 일반적으로 권한 제어자가 처음부터 제공되고 있는 언어들, 뭐 자바나 코트린 이런 애들은 프라이빗, 인터널, 퍼블릭을 잘 걸어라 이런 정도로 되겠죠. 예를 들면 자바라는 언어는 아무 접근 제한자를 안 걸면 인터널이 되거든요. 근데 접근 제어자를 거는 요령은 항상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무조건 프라이빗을 걸어. 모자르면 인터널로 빼봐. 그래도 안 되면 프로텍트든지 확인해봐. 그래도 안 되면 그때 가서 퍼블릭을 걸자. 그래서 최소 권한부터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풀어주는 전략을 쓴단 말이에요. 언어마다 달라요. 언어마다 다른데 근데 자바의 기본값은 웃기게도 인터널이죠. 패키지의 기본값을 쓰고 있다. 그에 비해서 다른 언어들은 다른 기본값을 쓰는 경우도 많고 기본값이 없는 언어도 많고 그래요. 자바스크립트는 기본값이 다 퍼블릭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하나 권한을 제한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다 퍼블릭이 돼서 엉망진창이 된단 말이에요. 게터 세터가 다 퍼블릭인 레어로 되어 있으면 남이 그걸 조종하기가 쉽기 때문에 코드가 금방 망가져요. 여러분들이 공개를 하는 순간 이 코드는 남들이 다 건든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이 뷰 모델에 다 날라가고 이제 조금만 속성이 남았어요. 서브젝트 관련된 거 없어졌죠. is updated나 listeners나 이런 거 다 없어졌죠.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주의 깊게 볼 거는 서브키하고 페런트인데 일단 서브키부터 볼까요? 서브키는 원래 외부에서 가져가기만 하고 내부에서 결정되는 로직은 내부에 있는 캐스케이딩 구조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프라이빗으로 우리 이거 뭐라고 얘기하냐면 배경 필드라고 얘기해요. 배경 필드. 백그라운드 필드라고 얘기하는데 게터 세터의 진짜 값을 보관하고 있는 필드를 백그라운드 필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게터가 외부의 서브키를 얻으려고 그러면 제 배경 필드인 백그라운드 필드인 이 프라이빗 속성을 주게 되는 거죠. 이걸 통해서 뭘 확보할 수 있다? 요 패턴 그냥 외우셔도 돼요. 이 패턴이 뭐다?
퍼블릭 세터 프라이빗 아니 퍼블릭 게터 프라이빗 세터라는 패턴인 거죠. 외부에는 공개인데 쓰기는 프라이빗이야. 쓰는 건 나만 쓸 수 있고 외부에서는 읽기만 가능해. 읽기 전용 속성 이게 바로 리드 온리인 거야. 외부에서 리드 온리인 거죠. 내부에서는 쓸 수 있고. 그렇죠? 이뮤터블과는 달라요. 내부에서 통제받은 권한으로는 분명히 얘를 쓸 수 있어. 하지만 외부에서는 읽기밖에 안 돼.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에서 읽기 전용을 구현하는 방법이 이겁니다. 무조건 이렇게 구현하면 되냐? 옛날 보라죠? 다 밥에 돌려요. 밥에 돌리면 다 되니까 무조건 이렇게 굴려요. 맞죠? 자, 페어런트 쪽은 어떻게 되느냐? 페어런트 쪽은 약간 달라요. 페어런트를 읽어드리는 방법은 물론 똑같이 배경 필드를 통해서 읽어드리면 됩니다. 페어런트는 나만 설정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사실은 프라이빗 펑션인데 프라이빗 펑션을 만들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좀 안타까운 일인데 여기 세터를 못 쓰는 이유는 세터를 쓰려면 인자가 하나만 와야 돼요. 인자가 2개 이상 오면 세터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페어런트를 결정할 때는 이 페어런트 객체만 주면 되는 게 아니라 얘한테 올 서브키도 같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setParent와 getParent는 사실은 얘는 메소드로 제공되고 이것도 사실은 프라이빗인데 저희가 이 프라이빗을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한테 제안하는 게 퍼블릭 메소드가 아닌 경우에는 다 언더를 붙이시길 바래요. 제가 여기에다가 안 붙였는데 저는 일반적으로 자바스크립트에서 내부에서만 쓰는 메소드가 그게 인터널이 됐든 프로텍트가 됐든 프라이빗이 됐든 다 언더 붙이거든요. 외부용이 아니라는 그 표시를 해주기 위해서. 얘도 사실은 언더를 붙이는 게 낫죠. 내부용이니까. 그래서 이 setParent 안에서 페런트를 이게 뷰 모델이 맞는지 검사해서 페런트에 집어넣어주고 서브키는 온 거 넣어주고 리스너 등록해줘야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을 페런트한테. 그래서 페런트 로직으로 이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전에 어디 있었냐? 그전에는 이 컨스트럭터 안에 define property 하다가 제일 밑에 나온단 말이에요. 밑에 이 코드가 있으면 안 되고 이 코드는 사실 페런트를 세팅할 때 한꺼번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 메소드가 왜 필요한지를 더 설명하자면 코드에서 여러분들이 꼭 표현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트랜잭션이에요. 트랜잭션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꺼번에 일어나야 돼 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코드가 나쁜 점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냥 코드를 짜잖아요. 20줄을 짰어요. 이 20줄이 하나하나 일어나는 건지 5개, 3개, 4개 일어나야 되는 건지 그룹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한 번에 일어나는 일이고 이거는 개별 코드가 모여져 있는 거를 표현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번에 일어나야 되는 일이야. 이게 트랜잭션인데 이거 어떻게 표현하죠? 함수로 표현한다. 이 함수가 존재하는 이유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번에 일어나는 거야. 페어런트가 바뀌는 순간, 페어런트를 설정하는 순간 그때 나는 그 녀석의 리스너에 등록도 해야 되고 나는 내 서브키도 그때 받아야 돼. 이게 한 번에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거 없이 페어런트만 설정할 수 없다는 거야. 응? 페어런트가 들어오면 무조건 이 일이 같이 일어나야 돼. 그래서 이걸 코드를 표현하려면 트랜잭션을 코드를 표현하려면 반드시 펑션을 표현해야 됩니다. 트랜잭션 따로 지원되는 언어가 아닌 이상. 따로 지원되는 언어도 있냐고? 있죠. 있어요. 많아요. 근데 자바스크립트는 트랜잭션이 따로 지원되는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함수를 통해서 이게 트랜잭션 연산이라는 걸 알려줘야 돼요. 이래야지만 누군가 실수해서 페어런트만 누구와 갖다 받고 여기는 안 고치는 일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코드에서 일반적인 그 제어문 코드 레벨에서 가장 많이 문제가 일어나는 게 뭐냐면 작성자는 알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번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어떻게 한다? 카피 앤 페스트로 가져오잖아. 그쵸? 카피 앤 페스트로 가져올 때 7줄을 다 가져와야 되는데 뭔가 이 중에 이 변수가 참조하는 게 어디 걸 참조했는데 이게 내가 가져올 수가 없는 변수가 있었어. 이러면 4줄만 가져온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모드가 다 망가지는 거야. 어? 그러면 그 문제를 방지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 6줄이 함수로 빼시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인자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얘만 알고 있는 이상한 컨텍스트를 참고해서 여기다가 값을 넣을 수가 없게 되고 예쁘게 다 정리해서 이 함수한테 보낼 수 있는 인자로 정리를 해야지만 걔가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즉 이렇게 분리해서 보내서 필요한 요소가 뭔지를 정리해야지만 이걸 함수로 뺄 수가 있단 말이야. 옛날 코드에 이게 섞여 있는데 지역 변수니 아니면 클로저니 이런 거에 섞여 있는데 그렇게 안 된다는 거지. 함수를 빼보면. 이렇게 돼야지만 외부에서도 그 코드를 가져갈 때 코드를 안 가져가지고 그 함수를 부르는 코드로 가져간단 말이에요. 트랜잭션 굉장히 중요해요. 대부분의 코드 수준의 문제들이 코드가 잘 돌아. 잘 도는데 걔만 잘 도는 거야. 걔를 뭔가 응용해서 돌려오면 잘 안 돌아. 왜냐면 이 코드 안에 트랜잭션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
트랜잭션이 발견되면 무조건 함수로 빼야 돼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긴 한데 이건 알고 계시잖아요. 패런 들어올 때 이거 다 설정해야 된다는 사실 알고 있잖아. 그치? 이건 알아. 그럼 얘는 트랜잭션인 거야. 저 세 개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니까. 자. 그리고 뷰 모델의 이제 생성자로 넘어올 건데요. 뷰 모델의 생성자로 넘어올 건데 제가 한 코드로 배포해서 드렸던 그 지스트 코드에는 스태틱 메소드를 통해서 define properties를 하는 게 있었는데 그냥 한꺼번에 옮겼어요. 달라진 점은 어디다? 여기인 거죠, 여기. 그전에는 제가 어디? this에 is updated에 직접 add를 했는데 이제는 제 속성이 아니라 부모의 속성이기 때문에 부모한테 부탁해야 되는 거죠. 예전에 이 코드가 자기가 직접 is updated set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is updated set.add를 했었는데 이젠 자기 속성이 아니라 뷰모델 서브젝트 속성이 됐으니까 뷰모델 서브젝트한테 부탁해야 돼. 나 이것 좀 넣어줘. 이렇게 넣어줘. 네. 요게 달라진 거고 또 두 번째로 어디? 여기. 그전에 제가 직접 뷰모델에게 notify로 자기를 등록했는데 이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 왜? 생성 시점에 등록 안 할 거고 add listener 한 시점에 레이지하게 등록할 거니까 그것도 다 누가 알아서 한다? 뷰모델 서브젝트가 다 알아서 할 거야. 얘한테 코드가 빠져버린 거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뷰모델 서브젝트를 제가 상속받긴 했지만 뷰모델 서브젝트는 뷰모델 리스너를 상속받았을 때 리스너 함수를 전혀 구현하지 않았잖아요. 그건 다 누구 책임이라고 보고 있는 거다? 뷰모델이 구현하라고 했기 때문에 뷰모델이 이거 구현 안 하고 있으면 뷰모델 서브젝트를 상속받다 하더라도 리스닝이 일어났을 때 스로우로 죽는단 말이에요. 오버라이드 하라고. 얘가 오버라이드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얘 오버라이드 할 때 여기도 여기가 바뀐 거죠. 네. 애들을 통해서 이 자식한테 넘어온 셋에 있는 이 뷰모델 밸류들을 싹 다 다시 넣어줘야 되는 이 애드가 기존에는 is 업데이트에 직접 제가 애드를 했는데 지금 그렇게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세 포인트가 바뀐 거고 마찬가지로 S 할 때도 여기는 뭐 대동소이하고 저기 애드는 똑같은 건데 여기가 달라진 거죠. 만약에 내가 받아온 특별한 그 객체 값이 뷰모델인 경우에는 그전에는 여기다가 제가 직접 페어런트 넣어주고 서브키 잡아주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트랜잭션 메소드 한 방으로 처리하게 돼 있는 거죠. 그렇죠? 이 코드가 트랜잭션 변한 거예요. 그전에 여기 중괄호 치고 세 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세 줄 중에 한 줄만 가져가거나 두 줄만 가져가거나 누가 테스트 세팅을 안 하면 문제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이게 트랜잭션으로 표현된다고 했죠. 이게 달라진 점이죠. 그래서 부모 자식 간의 계층 권한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필드의 접근 권한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트랜잭션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있고 직접 변수의 접근을 막아야 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방금 경우에도 제가 분명히 샵 페런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접근할 수 있는 저의 필드 맞아요. 제 필드가 맞는데도 불구하고 누굴 통해서만 접근했어야 된다? 트랜잭션 메소드를 통해서만 접근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권한 관계라는 건 발생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인데 물론 진짜 권한 때문에 발생한 경우도 있지만 트랜잭션 때문에 발생한 경우가 더 비일비재해요. 내 필드는 내가 못 건드리는 거야. 제가 직접 페런트 건드리면 안 돼. 반드시 트랜잭션 메소드를 통해서 건드려야 된다는 거지. 이게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코드에서 제일 빨리 고쳐서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내가 이게 트랜잭션 코드인가 아닌가를 보고서 트랜잭션 다 빼내고 걔를 함수화 시켜보면 아 여기 인자를 구성하려면 여기 코드를 예쁘게 짤 수밖에 없어. 여기 더럽게 막 클로저를 감싸고 뭐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려면 안 돼. 그렇죠? 여기도 제가 지금 코드로 짰잖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하다못해 스태틱 함수로만 빼봐도 여기를 함수화 시키기 위해서 이 코드를 다시 더 정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코드가 좀 길다 싶으면 외부 함수나 스태틱 함수를 빼는 건 좋은 연습이에요. 그럼 이 코드를 예쁘게 짤 수밖에 없어. 인자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꼭 ISP를 적용해서 방금처럼 계층적인 구조나 인터페이스 상속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외부 함수로만 코드를 빼는 것만 해도 내부의 코드가 굉장히 예뻐진다. 오늘도 그렇다고 정리만 하다가 패턴을 하나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비지터 패턴을 아주 가볍게 시작해보죠. 템플릿이 나오기 전까지의 비지터 패턴은 쉬워요. 여러분 다 아는 걸로 할 거니까. 자, 이제 스캐너 가지고 할 건데
기존 스캐너 코드예요. 기존 스캐너 코드를 보면 엘리먼트 하나를 받아서 엘리먼트를 쭉 루프 돌면서 체크 아이템을 돌려서 체크 아이템에서 엘리먼트 속성 중에 데이터 뷰 모델이 있는지 찾아가지고 바인더에게 바인더 아이템 만들어서 넣어주는 코드죠. 그죠? 이 스캐너를 통해서 저희가 특정 엘리먼트를 주면 그 엘리먼트 밑으로 쫙 검색해가지고 뷰 모델 대상인지 아닌지를 정리해서 뷰 모델 아이템을 만들어서 뷰 모델 바인더한테 쫙 줍니다. 그쵸? 그러면 스캐너라는 역할에 대해서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영상을 보시면 아니 바인더가 직접 스캔해야 되는데 왜 스캐너를 따로 만들었어요? 라고 제가 설명해 드린 적이 있어요. 바인더에 스캔이라는 메소드를 두지 않는 이유는 이 정책이 바뀔 수도 있으면 이건 그저 여기에 대한 정책만 바뀌었을 뿐인데 예를 들면 내가 만든 MVVM 프레임워크가 앵귤러 템플릿하고 일치하길 바래. 그럼 여기를 인식하는 방법이 앵귤러 템플릿으로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내가 Vue.js에 있는 HTML 템플릿을 그냥 쓰고 싶어. 그럼 여기만 바꾸면 되잖아. 뷰 모델 인식하는 방법만 바꿔주면 되니까. 여기에다가 장대한 파서를 짜가지고 Vue.js에 있는 그 엘리먼트 속성들을 다 가져와서 여기서 다 조작해가지고 아이템에다 예쁘게 꽂아주면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여기를 자주 바꿀 게 뻔하기 때문에 변화율이 틀려서 이것 때문에 바인더 전체 코드를 건들지도 않을 건데 맨날 바인더를 건드려야 되니까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스캐너를 빼는 거란 말이죠. 그럼 스캐너를 빼는 이유 자체가 여기 있는 거야. 이게 바로 스캐너의 역할인 거죠. 이 노란색이 스캐너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얘가 전체가 바인더의 스캔이라는 메소드가 되지 않고 객체 수준으로 빠져나와 있는 이유가 바로 얘 때문이라고. 그게 역할이라고 생각하면 여기 너무 쓸데없는 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게 역할이라며. 이게 역할인데 이건 뭔데? 이건 그냥 돔에 있는 자식 루프를 도는 코드일 뿐이잖아. 얘의 역할은 이건데 쓸데없는 제어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냐는 거야. 얘는 이걸 수행하고 싶어서 만든 건데 이건 사실 진짜 스캐너의 몫이야? 아니면 바인더의 몫이야? 이 루프를 도는 건 정말 스캐너 거야? 바인더 거야? 스캐너의 아이덴티티는 여기 있다면서. 그럼 사실 스캐너는 이것만 공급하면 되는 거 아닌가? 바인더가 스캔을 가져가고 스캐너는 오직 요것만 공급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스캐너의 정체성이니까. 객체 지향이 또 가르치기 어려운 이유는 너무 철학적이죠. 얘기하는 게. 1 더하기 2는 3이 아니야. 그래서 생각할 때 너무 복잡해 머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서로 되어 있는 객체 지향 책들이 거의 소용이 없으실 거예요. 한국어로 해도 힘들잖아 지금. 철학적이라서. 우리 계속 스캐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스캐너를 만든 이유가 여기에 변화율이 달라서라고 생각한다면 스캔이라는 메소드를 뭐하러 갖고 있냐는 거야. 이것만 공급하면 되지. 스캔이라는 메소드는 바인더가 가져가면 될 거 아니야. 이것만 공급하면 되는데 그럼 이거 전체가 다 원래는 바인더의 메소드냐는 거지. 그럼 바인더라는 애는 뭐 하는 거죠? 뷰 모델을 받아서 그림 그리는 애죠. 뷰 모델을 받아서 그림 그리는 애가 스캔이라는 메소드 갖고 있는 게 맞아? 그것도 아니잖아. 바인더라는 애는 안에 그림을 그릴 대상 애들을 바인딩 아이템으로 갖고 있다가 뷰 모델을 꽂아주면 이 뷰 모델에 맞게 그림을 그려주는 애인 거잖아요. 여기 스캔한다는 역할이 어딨어? 없잖아. 바인더라는 이름에는 스캔한다는 역할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스캐너가 존재하는 이유는 체크 아이템의 이 정책 때문인데 스캐닝하는 이 역할은 대체 누가 가져가는 거야?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봅시다. 스캐너가 이 정책을 쓰기 위해서 이러한 스캔 루프를 안 돌 수 있나요? 돌아야 되죠. 뗄래야 뗄 수 없죠. 얘가 이 정책을 적용하려면 반드시 이 루프를 돌아야지만 정책을 적용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얘 아이덴티티에는 이 루프를 도는 게 맞지는 않지만 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야. 그래서 스캐너는 이 부분을 위임해야 돼요. 그래서 위임해야 되는 거야. 스캐너의 역할에 안 맞기 때문에. 지금이 제일 쉬운 얘기예요. 좀 이따 장대하게 발전할 건데.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까? 정확하게 이 부분인 거죠. 바인더를 만들고 바인더에다 아이템을 꽂아주고 특정 엘리먼트의 어떤 부분을 이용해서 아이템을 만들 건지 이 정책들은 다 누구 거다? 이 하늘색 박스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다 스캐너 거 맞단 말이에요. 이 하늘색 부분이 바로 스캐너 거 아니라는 거지.
이게.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비지터를 설계하게 됩니다. 비지터 패턴은 크게 등장인물이 딱 두 개 있어요. 하나는 케어테이커. 보살핌을 받는 애. 얘가 바로 원본 데이터 소스 구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비지터가 있어요. 비지터에게 자기 자신을 주면 비지터가 이 구조를 돌아주는 거죠. 등장인물 딱 두 개인 거예요. 케어테이커하고 비지터. 케어테이커가 비지터를 소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지터한테 자기 자신을 주면 비지터가 대신 돌아주는 거죠. 구조를. 그러면 비지터한테 필요한 게 뭐냐? 라고 물어보면 제가 어떤 방문을 할 때마다 어딜 루프를 돌 때마다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액션을 받아들일 거란 말이죠. 액션을 받을 거야.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인자를 펑션으로 받기로 돼 있잖아요. 자바스크립트는 안타깝게도 이 함수의 구체적인 형까지는 지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펑션만 받기로 했어요. 첫 번째 인자로 액션에 해당되는 펑션을 받아들인다. 두 번째 인자로 타겟을 받아들이죠. 근데 추상 인터페이스 수준에서 타겟이 어떤 타입인지 알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HTML 엘리먼트가 오는 건지 아니면 다른 객체가 오는 건지 제이슨 객체가 오는 건지 크게 알 필요는 없다는 거지. 그래서 두 번째 타입에 대해서는 제가 정의를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어차피 이대로는 어떻게 된다? 오버라이드 안 하면 죽을 거야. 그러면 이 비지터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구상 비지터를 하나 만들어 보죠. 저희는 돔을 돌 거니까 돔 비지터를 만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돔 비지터에서 비로소 두 번째 인자 타입이 확정되는 거죠. 나는 HTML 엘리먼트를 받을 거야, 타겟으로. 왜? 나는 돔 비지터거든. 나는 두 번째 인자 타겟으로 HTML 엘리먼트가 들어왔으면 좋겠는 비지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위의 인터페이스에서는 첫 번째 타입이 펑션인 것만 확정하고 있는데 두 번째 상속받은 쪽에서는 이 타겟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나타내게 됩니다. 이게 다른 언어에서는 뭘로 표현되죠? 한기야, 이거 뭘로 표현되니? 자식에서 구체적인 형을 알게 되는 거. 배워도 헛배웠죠? 제네릭입니다. 그쵸? 다른 애들이라면 얘가 바로 T형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비지터 T가 되는 거예요. 비지터 T가 여기엔 비어있다가 여기서 T가 확정되는 거죠. 뭘로? HTML 엘리먼트로 확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가 어떤 기능을 지원하냐는 그렇게 안 중요하고 그 개념을 어떻게 적용하냐만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바스크립트는 자바스크립트의 방식이 있습니다. 적용할 수 있는. 쉽게 제네릭으로 안 보이겠지만 사실은 제네릭이에요. 그렇죠? 위에서는 A 타입이었다가 아무 타입이나 괜찮은 타겟이었다가 지금 자식 때 와서 HTML 엘리먼트로 확정됐기 때문에 이게 자식이 구상할 때 자기가 소비할 T 타입을 확정짓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자바로 표현하면 여기다가 꺽쇠 HTML 엘리먼트 꺽쇠 치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렇죠? 얘는 뭐 소비한 거다? 타겟은 사실 T 타입이었던 거지. 그래서 비지터의 드디어 완전한 시그니처가 자식대에서 완성이 됐어요. 여유를 둔 거죠. 자식대에서 완성이 되도록. 실제 코드는 그대로 옮겨왔고 얘는 이렇게 준 엘리먼트를 수명하면서 처리하는 뭘 갖게 된다? 제어 코드를 갖게 된다. 우리 설계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라고요? 제어 역전이라고 했죠. 제어 역전. 이제 어떤 스캐너가 됐든 누가 됐든 이 비지터를 갖게 되면 돔에 대한 순회 제어 코드는 무조건 비지터에 있는 코드를 쓰게 될 거야. 따라서 이 순회가 잘못됐다면 여기가 계속 고쳐지고 얘가 안정화될 거야. 저는 이거 맨날 짜니까 쉽게 짜지만 여러분들이 돔 순회 코드를 최종으로 얼마나 잘 짤 수 있어요? 몇 번이나? 이번 짜고 내일도 잘 짤 수 있어? 하지만 이런 패턴이 생기고 나면 이 비지터를 소유하는 이상은 무조건 예쁘게 돌 거야. 효율성도 이쪽에서만 제고하면 돼. 제어 역전이 일어나는 거죠. 비지터 패턴이 중요한 이유는 어려운 자료 구조나 특별한 코드에 대해서 제어 코드가 완전히 외부로 위입돼서 한 군데 몰려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비지터를 통해서 제어 역전을 시킨다 이렇게. 이제 누가? 스캐너가 자기 안에 돔 제어 코드를 갖고 있지 않고 제어를 누구한테 위임했다? 우리 하는 일이 뭐다? 코드를 객체로, 저번 시간에 배웠죠. 코드를 객체로. 그 전에 배웠던 코드를 객체로에서는 역할 때문에 분리했다면 지금은 제어를 외부에다가 위임하기 위해서 코드를 객체로 바꾼 거란 말이지. 뭘 위해서? 이거. 제어를 위임하려고. 제어를 위임하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어 안에 제가 관여할 부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얘가 혼자 제어만 도나?
여러분들이 비지터 패턴을 인터넷 찾거나 책으로 잘 못 배우는 이유가 뭐냐면 그 비지터 패턴의 비지트 메소드 안에 지네 혼자 콘솔 때리고 끝나. 상호작용을 안 하는 코드를 맨날 봐. 그러니까 이걸 어디다 쓰냐 한단 말이지. 우리는 상호작용을 해야 돼. 이 루프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액션을 받은 거야. 이 비지터가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상호작용은 뭐죠? 도움을 루프 돌면서 타겟에 해당되는 서브 타겟을 얘한테 주는 것밖에 못하는 거죠. 이게 바로 상호작용인 거야. 비지트를 호출한 쪽과 저와의 상호작용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죠. 마치 뭐 같다? 템플릿 메소드의 훅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죠. 응? 그래서 비지터 패턴은 케어테이커하고 긴밀한 협조를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케어테이커하고. 이거 비지터한테 비지트를 호출한 쪽이 액션을 줄 거 아니에요. 그 액션을 주는 그 함수가 바로 케어테이커하고 같이 대화하는 창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제어는 전부 다 비지터가 가져가지만 케어테이커의 특정한 메소드하고 대화하게 된단 말이에요. 코드는 간단하죠. 코드는 간단합니다. 근데 이걸 통해서 기존에 이렇게 생겼던 스캐너가 싹 바뀌는 거죠. 일단 스캐너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점은 뭐냐면 돔 루프가 사라진 거죠. 우리는 비지터를 언제? 생성자에서 받아들였죠. 돔 비지터를 받아들였습니다. 돔 비지터 받아들였고요. 실제 스캐닝을 일어날 때는 스캐너의 원래 아이덴티티인 나는 어떻게 엘리먼트로부터 뷰 모델 클래스의 그 힌트를 얻을 거야. 이것만 남기게 된 거고 바인더 만드는 것도 내 역할이고 바인더 리턴하는 것도 제 역할이죠. 그럼 이때 제가 F 함수를 정의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F 함수의 스펙은 뭐에 따라야 된다? 비지터의 비지트가 받는 액션의 타입을 따라야 되는 거죠. 안타깝게도 자바스크립트는 이 펑션이 엘리먼트를 받는 펑션이다 라는 걸 명시할 수는 없어요. 그게 좀 안타까운 점이지만 그럼 이 F 함수를 정의해서 엘리먼트가 들어오면 이 엘리먼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거였죠. 그렇죠? 그래서 제일 먼저 타겟한테 한번 호출해주는 코드 있었고 그 다음번에 비지터한테 비지트로 F 함수와 타겟을 넘겨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정답인 거예요. 뭐가 거슬렸다? 스캐너의 역할은 이건데 얘가 왜 돔 루프를 돌고 있는 거야 대체? 를 해결한 거죠. 아, 돔 루프는 얘의 역할이 아니라 돔 비지터의 역할이었구나. 왜? 이 코드를 가만 보면 돔 비지터는 누구만 쓰는 게 아니다. 스캐너만 쓸 수 있는 게 아니야. 세상의 모든 돔 루프, 서브 루프를 다 도는 애들은 무조건 다 이걸 쓸 수가 있어. 그렇죠? 그래서 저 제어는 점점 강해질 거란 말이에요. 모든 서브 돔을 다 도는 루프는 다 이 비지터를 이용할 테니까. 지금 얘밖에 이용 안 한 거라서 그렇지. 그래서 그전에는 그런 생각이 안 들었겠지만 제가 직접 띄어내고 보니까 더 명확해졌죠. 그렇죠? 이쪽 코드는 뭐 하는 코드였다? 특정한 엘리먼트가 들어오면 엘리먼트 밑에 있는 애들 다 돌면서 뭔가 하는 애야. 라는 역할은 스캐너 게 아니라는 게 명백하단 말이에요. 코드를 분리해놓고 보면. 코드를 분리해놓고 보면 명백하단 말이야. 이 역할이 얘게 아니라는 사실 굉장히 쉽게 알 수 있어. 근데 여러분들 반응을 보면 제가 분리하기 전에 스캐너를 보면서 이건 얘게 아니야 이렇게 설명해도 다 안 받아들이려고 그런단 말이지. 그게 바로 설계에 대한 눈인 거예요. 그게 갖춰지는데 오래 걸려. 이걸 보고 이해하는 건 다 쉽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그 스캐너를 보고 얘를 이렇게 분리해야 될 찾아내기가 되게 어렵다는 거야. 그걸 느끼기가 굉장히 어려워. 섬세하게 역할을 조정해서 아 이게 정말 얘가 해야 될 일이 맞아? 이거 얘 것도 아니고 제 것도 아닌 건데 바인더 것도 아니고 스캐너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이 코드는 더 정확하게 뭐다? 이 코드는 얘게 아니라는 걸 찾아내는 거야. 첫 시간에 얘기 드렸는지 모르는데 아키텍트가 하고 있는 아키텍처, 설계, 소프트웨어 설계라는 건 뭐죠? 코드의 재배치입니다. 어려운 뜻이 아니에요. 코드를 재배치하는 게 바로 설계란 말이에요. 코드를 재배치했어. 어떤 구조에 담아서 함수가 됐든 객체가 됐든 혹은 상속 구조가 있는 객체가 됐든 코드를 재배치하는 기술이 바로 설계란 말이지. 그럼 설계할 때 뭐? 왜 코드를 재배치했는데? 뭐 때문에? 객체 지향에서는 역할 때문에. 역할이. 근데 그 코드의 역할을 느껴야 된다고. 이 객체의 역할을 느끼는 게 아니라 코드의 역할을 느껴야 돼. 그래야지 코드를 재배치할 거 아니야. 객체를 재배치하지 않아요. 설계라는 건 객체를 재배치하는 게 아니라 코드를 재배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코드 수준에서 느낄 수 있어야 돼. 이 코드는 얘게 아니야를.
그게 어렵다고. 아까 그 스캐너의 초창기 버전을 보면서 스캐너의 스캔 메소드에 있는 저 루프가 이 새끼가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바인더한테 주기도 애매한데? 이거 누구 거지? 이거는 이 형식만 돌리는 이 제어만 갖는 특별한 객체가 있을 거야. 이거 맨날 할 것 같은데? 다른 사람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찾아보니까 그게 비지터 패턴인 거지. 어렵나요? 어렵겠지. 하지만 코드는 되게 예뻐졌죠. 그래서 비지터한테 그냥 돌리면 얘가 알아서 돌려줄 거고, 얘는 이 안에는, 스캐너 안에는 굉장히 뭐가? 변화율이 일치되는 코드만 들어가게 됐죠. 여기에는 다 뭐만 남았어요, 이제. 이 코드를 바꿔야 될 일이 제가 어디에만 있죠? 여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제 이 코드를 바꿀 일은 돔 루프 에러가 나서도 아니고, 돔이 잘못돼서도 아니고, 이런 외부 요인 없이 응집성이 훨씬 더 높아진 거죠. 이거 아니면 바꿀 일이 없어, 스캐너를. 그래서 비지터가 도입된 이유를 살펴봤어요. 근데 이 얘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추상화를 진행해 보면요, 추상화 계층이라는 게 생기는데, 추상화 계층끼리 계약을 시켜야 되는 특별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계약이란 뭐냐? 의존성 있는 객체끼리 서로 약속하는 걸 얘기해요. 다시 말하자면 계약이라는 건 의존성이라고 번역해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어떤 객체를 안다는 얘기는 그 객체의 스펙을 알기 때문에 이 객체가 변할 때 저도 같이 변해야 된다는 의미인 거고, 이게 의존성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계약이라고 불러요. 네가 망하면 나도 망할 거야. 네가 잘 되면 나도 흥할 거야. 이런 거죠. 네가 꿈쩍 않고 변하지 않다면 나도 내 사정 외에는 너 때문에 변하는 일은 없겠지. 이게 계약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계약을 잘못 맺으면 패가망신 하잖아요. 여러분들 입보 잘못 쓰고 이러면 망한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객체 간에도, 클래스 간에도 의존성을 잘못 설정하면 망한단 말이에요. 그럼 의존성을 설정할 때는 반드시 계층 관계를 보고서 설정을 해야 돼. 계층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냐? 중요한 말이 여기 있죠. 추상 계층. 이 클래스의 추상 레이어를 왜 만들었는지가 얘와 일치해야 된다는 거야. 아까 비지터하고 돔 비지터를 제가 만들었잖아요. 그냥 바로 비지터에 돔 코드를 다 넣지 않고 비지터와 돔 비지터를 따로 만든 이유가 뭘까요? 아니 이거 그냥 돔 비지터 바로 한 방에 만들어서 주면 되잖아. 근데 나 왜 비지터 만들어가지고 상속받게 했냐고. 그렇게 생각 안 해보셨어요? 비지터를 그냥 여기서 구현하면 되는데 왜 돔 비지터를 만들게 했냐는 거야. 또 가. 이 코드의 가장 큰 불일치 문제점은 뭐냐면, 제가 비지터를 설계할 때 돔이라는 의존성이 없게 설계했잖아요. 타겟은 현재 돔에 대한 의존성이 전혀 없죠. 비지터의 코드를 보면 타겟에 대한 특별한 설정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는 돔에 대한 의존성이 전혀 없는 코드예요. 그에 비해서 여기서 두 번째 타겟을 구상화했기 때문에 이때 돔에 대한 의존성이 생겼을 뿐만 아니라 얘는 비트 코드 내부 안에 다 돔에 대한 의존성이 있죠. 그렇죠? 그러면 제가 비지터와 돔 비지터를 나누는 가장 큰 이유는 순수한 메모리 객체냐 아니면 돔의 의존적인 네이티브 객체냐를 나누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얘를 사용하고 있는 스캐너를 잘 봅시다. 스캐너를 잘 보면 스캐너가 얘한테 자기의 엘리먼트를 넘기기 위해서는 이 비지터는 반드시 돔 비지터일 필요가 있죠. 그렇죠? 그냥 비지터는 타겟을 아무거나 받지 돔을 받지 않잖아요. 그렇죠? 얘한테 돔을 넘기는 걸 확신하고 싶으면 이 비지터는 반드시 돔 비지터여야 된다고. 그래서 생성자에서 뭘 받았다? 돔 비지터를 받은 거예요. 비지터를 받지 않고. 돔 비지터가 아니면 곤란해. 왜냐면 나는 돔을 줄 거니까. 왜 여기 돔 주기로 했잖아. 근데 불구하고 이 비지트라는 메소드 말인데 이거 어디 정의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마음 놓고 쓸 수 있는 이유는 뭐다? 저기 있는 비지터 수준에 정의되어 있는 메소드이기 때문에 마음 놓고 쓸 수 있단 말이죠. 이게 바로 계약 불일치예요. 어떤 시점에서는 자식형이 필요한데 실제 사용할 때는 부모형을 쓰고 있네. 그쵸? 이 계약 불일치야. 이 계약 불일치가 엄청 자주 일어나, 코드에서. 주로 어떤 식으로 일어나냐면 한쪽은 자식형을 원해서 받았지만 다른 쪽이 실제 사용할 때는 부모형을 쓰고 있을 때 자식 불일치가 일어난단 말이죠. 얘가 사용하고 있는 지식을 보면 자식의 지식을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니라 부모의 지식을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증거. 오버라이드에 쓰고 있으니까. 부모 쪽에 저 메소드가 없어야지 부모 지식을 안 쓰고 있는 거지. 그럼 얘가 순수하게 부모 지식을 사용하려면 얘는 부모하고 계약을 맺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돈 비지터가 아니라 비지터랑 계약을 맺어야 돼. 하지만 여기 비지터 계약을 맺는다는 얘기는 돈 비지터도 들어올 수 있고 웹GL 비지터도 들어올 수 있고 캔버스 비지터도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 코드가 망가질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계층 불일치인 거야. 추상화가 불일치된 거야. 더 나아가서 비지터는 어떻게 제가 추상화를 했다? 순수한 메모리 객체의 세계와 돔이 관여하는 네이티브의 세계로 분리를 했죠. 그에 비해서 스캐너의 역할은 원래 뭐다? 특정 A라는 엘리먼트로부터 어떻게 뷰 모델을 추출할까에 대한 지식인 거죠. 이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스캐너의 진실이잖아요. 그럼 이 지식은 엘리먼트일 때 쓰는 지식인 거죠. 여기가 웹GL이 들어왔을 때 캔버스 했을 때 쓰는 지식은 아닌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스캐너 전체를 뭘로 정의했다? 아, 이 스캐너는 돔 전용이야 라고 정의한 거네요. 돔 전용인 애를 갖다가 돔과 돔이 아닌 걸로 추상화 계층이 나눠져 있는 애랑 매칭 시키려니까 임피던스 브린치가 또 어려웠다. 브린치가 일어난단 말이야. 이쪽은 계층이 두 개로 되어 있는데 이쪽은 계층이 하나로 되어 있으니까 브린치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렇죠? 이게 바로 추상계층 브린치인 거예요. 그럼 쟤랑 얘랑 쌍을 맞추려면 얘를 한 계층으로 내려서 돔 전용으로 만들어 버리든지 아니면 얘를 두 계층으로 나누는 수밖에 없겠네. 그렇죠? 이게 바로 설계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에요. 여러분들이 설계를 숙달하게 되면 한 2, 3년 지나고 나잖아요. 그러면 뭘 할 수 있냐면 역할별 분리라는 거에 눈이 조금씩 떠져요. 그래서 역할을 자꾸 찾아가지고 분리하는 습관이 들게 돼요. 근데 막상 해보면 엉망진창으로 작동하고 에러를 찾기가 더 힘들어져. 그래서 OOP에 좌절하게 돼. 그게 다 어디서 일어나냐면 이 불일치에서 일어난다. 추상계층 불일치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한쪽 추상계층이 생기면 다른 쪽도 추상계층의 레벨을 맞춰줘야지만 얘네들이 원활하게 계약관계가 성립해가지고 돌 수 있단 말이지. 컴퓨터 원래 전자기학 용어인데 컴퓨터에서 임피던스 브리치는 다양한 의미를 쓰여요. 나중에 찾아보시면. 그래서 스캐너에서 실제 엘리먼트에 관련된 지식들을 살펴보면요. 여기에 엘리먼트를 사용하고 있죠. 타겟을 받아올 때.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또 도매 지식을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도매 지식을 사용하고 있지 않죠. 요거 물론 도매 지식을 사용하고 있지만 바인더가 아무거나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냥 아무거나 준 거니까 지식을 쓰고 있는 건 여기란 말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도 저 돔 비지터 때문에 이 돔이 들어간다는 지식을 또 쓰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스캐너도 똑같이 계층을 나누기로 했어요. 이게 어려운 점인 거죠. 여러분들은 이 떡져 있는 놈으로부터 추상 계층을 도출할 수 있냐가 어려운 점인데 이것도 코드 보면서 훈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스캐너는 추상 스캐너가 된 거네요. 추상 스캐너가 되는 첫 번째 일, 비지터를 알아오는 거죠. 그렇죠? 비지터를 받는다는 사실은 변화 없어요. 근데 이 비지터가 무슨 비지터다? 추상 계층 수준에서는 추상 계층하고 계약을 맺을 거니까 돔 비지터가 아니라 같은 추상화 레벨에 있는 그냥 비지터를 받아오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추상 스캐너가 추상 비지터랑 계약을 맺기 위해서 조건은 뭐다? 이 안에 네이티브 지식이 없을 것이죠. 돔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어야 돼, 이 안에. 그래야지 같은 수준의 지식을 맺는단 말이야. 뒤에 있다 또 설명할 거예요. 그 두 번째로는 이제 비지트 메소드를 감싸야 되죠. 부모 쪽에 있는 프라이빗이 됐기 때문에 자식은 그냥 생으로 샵 비지터를 부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비지트 메소드를 감싸서 제공합니다, 이렇게. 아까 이미 봤죠? 애드 감싸는 것처럼 감싸는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 부모 쪽에 있는 샵 비지터는 스캐너의 자식 쪽에서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비트 메소드를 감싼 거죠. 이거를 설계 전문 용어로 위임이라고 해요. 위임은 보통 소유한 객체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자식 부모 간에도 되게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이렇게. 부모의 프라이빗을 자식이 볼 수 없으니까 부모에서 한 번 더 감싸서 위임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진짜로 해야 될 건 이 스캔을 오버라이드 시키는 거죠. 여기에 실체가 있으니까. 그렇죠? 이걸 통해서 부모는 더러운 세계를 모르고 예쁜 세계만 알고 여기 제가 타입 정의를 안 했네요. 제네릭 타입이네. 그치? 더러운 건 자식이 뭐라 이거지. 제네릭 타입을 내가 정의할 테니까. 이걸 통해서 어떻게? 부모 쪽에 완전히 인메모리 객체만 들어가고 전혀 네이티브 지식이 하나도 없어진 거죠.
돔도 없고 아무것도 없게. 그래서 누구랑 추상화 레이어를 맞췄다? 비지터랑 추상화 레이어를 맞춘 거란 말이에요. 스캐너가 사실은 나중에 제가 도표로 보여드리겠지만 갑툭튀란 말이에요. 얘만 유일하게 돔 베이스의 객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스캐너도 이제 돔 베이스가 아닌 애로 제가 바꾼 거죠. 통신 레이어를 할 때. 이어서 돔 스캐너를 만들면 끝이죠. 그렇죠? 돔 스캐너는 돔 비지터를 받죠. 그렇죠? 돔 스캐너는 돔 비지터를 받아요. 이거 누구의 프로토콜이다? 돔 스캐너의 프로토콜이야. 스캐너의 프로토콜이 아니라고. 하지만 이 돔 스캐너로 받은 비지터를 부모한테 주는 건 이상이 있다 없다? 없어. 왜지? 리스코프 치아 원칙이 성립하니까. 자식은 부모를 대체할 수 있다며. 자식은 부모를 대체할 수 있잖아. 자식은 부모를 대체된다고. 이거 문제 없단 말이지. 여기 오케이. 그쵸? 다음으로 우리는 제네릭 T 타입을 여기서 구현화했죠. 타겟 타입이 없다가 타겟 타입이 HTML 엘리먼트로 들어왔잖아. 드디어 얘는 HTML 엘리먼트 타겟으로 받는 애로 구상화된 거죠. 그래서 돔에 대한 인식은 다 일로 몰려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바인더 만들고 F 만들고 다 알아서 하시고 관심 없고 부모에 있는 위인 메소드인 비지터를 사용하면 되는 거죠. 자기한테 비지터도 없잖아. 심지어 부모가 제공한 비지터란 메소드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 떡져 있는 데로부터 순수한 인메모리 객체와 네이티브 지식이 섞여 있는 걸 나누게 됐단 말이죠. 제가 하면 쉽죠. 여러분 이거 보고 생각 안 나잖아요. 그쵸? 제가 이거 보고 얘기할 때 생각 안 나잖아요. 이거 보고 이렇게 생각나야 된단 말이에요. 왜 학습이 어렵냐면 여러분들의 모든 책들이 다 어떻게 가르치고 있다? 이런 게 있어요. 상속해서 이렇게 만들었어.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당하는 실무는 다 뭐다? 이렇게 생겼단 말이지. 아 이거 들어오는데 어떻게 못 고치나? 어떻게 못 고치는 거지? 맨날 학습을 이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 보고 저걸 만드는 거지 저거 보고 밑에 자식을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만들어진 상속계층을 사용하는 것만 또 훈련하시면 계속 위에 있는 걸 상속받아서 만드는 것밖에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쵸? 자기가 설계하는 능력이 자꾸 떨어진단 말이에요. 항상 설계는 어떻게 나온다? 연역적으로 나와서 귀납적으로 맞는 걸 연역적으로 다시 도출한다고. 연역적인 케이스, 이 케이스를 보고 연역적으로 원리를 도출한 다음에 추상층을 도출한 다음에 다시 연역적으로 내려온다고. 그렇다고. 연역, 귀납, 연역의 반복이라고 항상. 그럼 첫 번째 입구는 어디에 있다? 귀납적으로 부모가 저거니까 자식이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시작한다고. 언제나 어떻게? 이런 들어오게 있으니까 연역적으로 원리를 찾아야지라고 시작된다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실무는 연역적으로 시작되지 이렇게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온 경우는 다 뭐다? 프레임워크 배울 때, 남의 라이브러리 배울 때 이럴 때밖에 없는 거야. 여러분들이 실제로 업무를 해결하고 있는 코드는 다 연역적으로 이 들어온 거를 갖다가 예쁘게 원리를 찾아서 추상화를 하는 데 있다는 거죠. 예쁘게 되는데 얼마 늘 얘기하자면 빠르면 3년, 요즘 뭐 5년이 지났는데도 너무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면 컴퓨터를 그만두는 게 아니라 객체 지향을 그만둬 볼까? 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함수형으로 갈 땐가? 뭐 이렇게. 다시 5년이 걸리겠지만 어쨌든 객체 지향이 안 맞는 거지. 나하고는. 나는 이걸 아무리 쳐다봐도 3년간 돈 받으면서 쳐다봤는데도 불구하고 난 역할이 느껴지지 않아. 뭐 이런 거잖아요. 뭔가 안 맞는 거지. 자기하고. 머리가 나쁜 게 아니라 안 맞는 거야. 나는 그게 잘 안 보이는 거야. 그렇게는. 그럼 나의 사고방식은 다르게 도나보지. 그렇죠? 이제서야 정리를 해보니까 하늘색 선이 명쾌하게 보입니다. 어떻게? 전혀 돔에 대한 네이티브 지식이 없는 순수한 메모리 세계의 계약과 계층 관계가 보이고 밑에 더러운 세계를 처리하고 있는 구상 클래스의 세계가 명확하게 레이어로 보인단 말이죠. 이게 바로 추상 레이어를 일치시킨 상태인 거예요. 근데 이거는 추상화 수준에서 제가 네이티브니 순수 인메모리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정의하신 아저씨가 계세요. 바로 마틴 파울러라는 아저씨가 엔터프라이즈 디자인 패턴이라는 두꺼운 책이 있어요. 거기에 뭘 다루냐면 일반적인 디자인 패턴은 객체 관계를 다루는 데 비해서 보다 큰 어플리케이션 수준이나 엔터프라이즈 수준의
패턴들을 다루는 책이거든요. 그 책에 다른 패턴들이 다 중요한 건 아닌데 아저씨 헛소리도 많이 해가지고 진짜 중요한 패턴이 하나 나와요. 그 패턴이 바로 도메인 패턴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 이름이에요.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도메인이 아니라 엔터프라이즈 패턴이라는 디자인 패턴이라는 책에 도메인 패턴이라는 그 패턴이 나와요. 그 패턴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코드를 짤 때 기능적인 부분과 도메인적인 부분을 나눠서 서로 협력하게 만들어야지만 기능적인 부분만 교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도메인적인 부분만 교체할 수 있다는 거야. 기능적인 부분을 남겨두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도메인은 뭐가 있을까요? 돔이라는 거야, 돔. 여기는 돔이라는 도메인을 사용하는 도메인 거고, 여기는 순수한 기능적인 구현을 해놓은 거란 말이지. 그럼 우리는 이제 뭐가 침범받지 않는다? 기능적인 구현이 도메인의 구현 때문에 침범받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분리했기 때문에. 도메인은 그때그때마다 다 의미가 틀려져요. 어떤 경우에는 비즈니스 쪽을 보호하고 네이티브에 이게 스프링이 되든 뭐 마이스크엘이 되든 레디스가 되든 잘 작동할 거야. 이 경우에는 누가 기능이다? 도메인 쪽이 기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변하는 부분과 변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하라는 거죠. 그렇죠? 결국엔 이게 이거 떨어졌어.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코드에서 되게 중요한 건 변화율인데, 그렇죠? 변화율 때문에 우리가 레이어를 나눠주는 거죠. 이쪽은 상대적으로 안 변하는 곳인 거고 이쪽은 상대적으로 많이 변한단 말이에요. 그럼 변화율 때문에 제가 코드를 나눠서 뭘 정복한 거죠? 뭘 정복한 거죠? 코드를 고치지 않고 코드를 추가하는 걸로 바꾼 거란 말이지. 이해가 되세요? 돔이 아닌 캔버스를 다룰 때 코드를 고치지 않고 캔버스 스캐너하고 캔버스 비지터를 만들면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기존 코드의 회귀 테스트가 없어지고 기존 코드의 변화가 안 생기게 만든 거란 말이지. 추상 레이어를 나눠주면 가장 좋은 점이 뭐냐면 기존에는 코드를 수정했어야 되는데 코드를 추가하면 돼. 따라서 새로운 니즈가 발생하거나 새로운 변화가 생기거나 새로운 수정사항이 생겼을 때 추가하는 걸로 해결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문제를. 응? 이게 우리가 객체지향을 쓰는 가장 큰 이유란 말이야.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어디를 잘 분리해 놓으면, 추상 레이어를 잘 분리해 놓으면 이제 우리는 어떠한 스캐너나 어떠한 비지터나 다 만들어서 쌍을 맞출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우리가 설계에 목매다는 이유예요. 앞으로 계속 변화가 생길 때도 우리 돔 비지터도 돔 비지터 2 만들면 되고 돔 스캐너도 마음에 안 들면 돔 스캐너 2 만들면 되죠. 우리 이제 이 코드 안 고쳐. 이 코드 안 고쳐. 이 돔 스캐너의 진짜 이름은 뭐예요? 돔 데이터 뷰 모델 스캐너네, 정확하게는. 그쵸? 그럼 우리는 돔 앵귤러 스캐너도 만들 수 있는 거고 돔 뷰 JS 스캐너도 만들 수 있는 거고 다 코드를 고치지 않고 늘린다고. 계속 확장할 수 있게 만든 거죠. 뭘 지키고 있다? 추상화계층을 분리함으로써 OCP를 지키고 있다고. 오픈 클로즈 원칙을 지키려면 추상화 분리가 필수라고. 응? 오픈은 뭐죠? 확장에 열려있고 클로즈는 수정에 닫혀있잖아. 수정하지 않아. 확장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솔리드 원칙은 사실 원칙이 아니라 객체 설계를 잘 할 때 얻어질 수 있는 결과물인데 걔를 원칙으로 해서 설계를 한다는 건 무리인 거고 설계를 잘하면 걔네들 얻어지는 거죠. 이게 보고 있는 게 이게 OCP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확장할 수 있지만 수정하지 않아도 돼. 코드를. 얘가 잘못됐어. 잘못됐으면 어떻게 한다? 우리는 또 다른 돔 스캐너 2를 만들어서 그냥 배포할 거란 말이지. 그리고 나서 더 좋은 점. 얘네들은 언제 로딩할 수 있다? 이 시점과 다른 시점에 로딩할 수 있죠. 이거는 이니셜라이즈 할 때 로딩하고요. 이거는 언제? 필요할 때 동쪽 로딩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코드의 늦은 초기화나 늦은 클래스 로딩을 유도한단 말이에요. 이게 의존성 역전의 법칙이에요. DIP가 이걸로 성립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한꺼번에 얻어져. 솔리드 원칙이 한꺼번에 얻어져. DIP는 원래 C에서 모듈, C++이나 C에서 모듈 단위로 컴파일할 때 모듈 의존성을 관리하기 위한 나온 원칙인데 얘를 보면 여기까지가 뭘로? 커먼 JS가 되는 거고 얘는 돔 JS가 되는 거죠. 응? 그러면 돔 JS는 커먼 JS에 의존적이잖아요. 하지만 돔 JS는 캔버스 JS를 로딩해도 되는 거죠. 이 동네를 다 캔버스로 바꿨으면.
응? 앵귤러 JS를 로딩해도 되는 거고 여기만 지금 이 선이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야. 이건 다 커먼 JS 소속이지만 이거는 나중에 로딩해도 된다고 필요할 때 필요한 모듈로. 그래서 한꺼번에 빌드할 필요가 없다고. 그러면 기존에 스캐너를 이렇게 만들었죠? 기존에 스캐너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안 만들지. 이렇게 만들지. 그렇죠? 이렇게 만들 거란 말이죠. 비지터를 줘서 구상 비지터를 구상 스캐너한테 줘서 비지터 타입한테 스캐너 타입한테 넘겨서 만들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코드를 두 번째 반복하니까 좀 들어오세요? 안 들어오겠지? 그래서 설계 종합편을 마련했습니다. 안 들어오겠지. 왜냐하면 제가 단편적으로 설명해서 그래요. 이제 한꺼번에 모아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뭐니뭐니 해서 MVVM의 주인공은 VM이겠죠? 그쵸? 뷰모델이 가장 큰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뷰모델 새삼스럽게 다시 리뷰해 보니까 뭐만 남았다? 순수한 뷰모델과 관련된 녀석들만 나왔죠? 스태틱 게터 있어야 되고 스타일, 어트리뷰트, 프로퍼티, 이벤트 뭐 이런 거 있어야 되고 또 서브키하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얘가 직접 구현하고 있는 리스너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나머지 서브젝트와 관련된 것들은 다 어디로 이사 갔다? 뷰모델 서브젝트로 이사 갔겠죠? 그렇죠. 그래서 뷰모델이 훨씬 더 간략해집니다. 이 뷰모델 코드죠? 근데 뷰모델 코드는 아시다시피 익스텐즈 뷰모델 서브젝트니까 뷰모델 서브젝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세상 뷰모델 서브젝트에 인터페이스를 몰아서 보니까 정말 서브젝트처럼 생겼죠? 그쵸? 누가 뭐래도 서브젝트처럼 생겼죠? 예. 요 기능들 싹 다 서브젝트로 옮겼고 아까 이런데 사소한 최적화들이 적용되는 걸 보셨죠? 그전에 왜 최적화를 적용 안 하다가 이때 최적화를 적용했을까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머리의 한계입니다. 여러분들의 머리는 한 번에 로딩할 수 있는 복잡성의 한계가 있어요. 컴퓨터는 그런 게 없죠. 대표적으로 컴퓨터는 결국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변수 이름을 줘도 다 A0에서부터 A275로 딱 때려보면 된단 말이에요. 변수 이름 따위 안 중요해, 걔한테. 그쵸? 걔는 A27622로 구분하면 된단 말이야, 걔네들은. 어? 여러분들 웹어셈블리라는 걸로, 와즘이라는 걸로 컴파일 해보면 변수 이름이 다 배열 인덱스야. 그 걔네들 상관없는 거죠. 그쵸? 컴퓨터는 복잡성의 한계가 없어요. 걔네들은. 하지만 우리의 머리는 복잡성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뷰모델에 이 기능이 다 들어있을 때는 제 머리가 복잡해서 거기까지 최적화를 안 하려고 여러분한테 안 보여주려고 그런단 말이지. 여러분들 머리에 감당을 못 할 거니까 수업 시간에. 하지만 제가 이걸 나눔으로써 오늘은 얘도 최적화, 얘도 최적화, 얘도 최적화를 막 때린단 말이에요. 왜냐면 여러분 머리도 여기만 분리해서 생각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코드가 나오는 이유는 인간 머리의 복잡성을 정복할 수 있을 정도로 쪼개져 있기 때문인데 쪼개는 게 힘든 게 문제인 거야. 왜? 아무렇게나 쪼개면 일관성이 없으니까 왜 쪼개는지 모르게 된단 말이지. 객체지향에서는 일관성을 뭘로? 역할 모델로, 역할로 쪼갰다라는 걸 인식하게 만든다는 거야. 한 가지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만약 객체지향 세계에서 코드를 쪼개는 원리를 역할 말고 다른 걸 찾아낸다? 그럼 튜링상이에요. 여지껏 아무도 못 찾아냈어요. 그거 찾으면 튜링상입니다. 어? 자, 그래서 뷰모델 서브젝트를 새삼스럽게 보니까 스태틱 계열도 그렇고 메소드 계열도 그렇고 속성도 그렇고 다 이쁘게 다 서브젝트에 관련된 기능만 싹 모았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리스너를 상속받습니다. 리스너는 순수하게 리스닝 하고 있는 그런 모델인 거죠. 리스너 메소드만 하나 정의하고 있어요. 근데요, 안타깝게도 코드의 의존성을 보면 얘네 셋 다 뷰모델 밸류를 의존하고 있죠. 예. 아까 뷰모델 리스너는 인자로 받는 거에서 셋이지만 뷰모델 밸류의 셋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존성이 있는 거라고 봐야 되고요. 그렇죠? 얘 이름 바꾸면 얘도 고쳐야 되는 거지. 사실은 정적 언어였으면. 뷰모델 서브젝트는 안 그래도 애드니 뭐니 해서 얘랑 너무 직접적으로 연결하고 있죠. 이 타입도 알아야 되고. 뷰모델 내에서도 제가 define property를 할 때 얘를 직접 만들어주는 애드 코드고 뭐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의존성이 직접 있기 때문에 얘를 건드리거나 얘 스펙 바꾸면 얘는 다 바꿔야 돼요. 그럼 우리가 이 그래프에서 얘는 무거운 객체라는 걸 아시겠죠? 얘는 수정하면 굉장히 무거워져요. 얘 수정하면 여파가 크니까. 나중에 더 무거워질 건데. 그래서 우리가 객체 설계하고 나서 항상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선이 너무 많이 몰린 애는 수정하기 어려운 객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이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대부분의 돔과 관련된 프레임워크나 라이브러리들은 제일 먼저 뭘 정복하려고 그런다? 자기 이벤트를 정의해서 여러분한테 네이티브 이벤트를 안 보여주려고 그런 거예요. 네이티브 이벤트에, 돔 이벤트에 여러분들이 의존하는 코드를 짜면 감당이 안 돼가지고, 왜? 이벤트는 옵저버 모델에서 무조건 이렇게 무거워요. 옵저버 모델의 약점이야. 옵저버에서 이 인포 객체는 언제나 무거워. 언제나 무거워.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장 돔 프로그램을 날로 하면 제일 어려운 게 뭐냐? 이벤트 객체에 대한 의존성이란 말이야. 그래서 제일 먼저 jQuery가 제일 먼저 뜬 이유가 뭐죠? 돔 이벤트 객체를 감싸가지고 모든 브라우저에서 작동하는 이벤트 속성 객체로 바꿔준단 말이에요. 아, 그냥 jQuery 이벤트 쓰면 돼. 이렇게. 그랬단 말이지. 그걸로 처음에 뜬 거야. 존내식이 그거부터 해가지고. 이 이벤트 객체를 빨리빨리 정복하려고 그러는 이유가 뭐냐면 옵저버 패턴에서 인포 객체가 항상 무거운 의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보면 무겁죠? 이거 설계 잘했나요? 못했나요? 잘했어. 이유는 단방향 의존성밖에 없네. 양방향 참조가 없어. 얘도 단방향인데 순회해서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없어. 순환적으로 어디를 찾아가지고 다시 나한테 돌아오는 경우도 무조건 단방향이야. 한 방향으로만 의존성이 설정되어 있는 거죠. 얘는 얘네들 몰라. 얘는 얘를 알지만 얘네들 몰라. 얘는 얘를 알고 얘를 알지만 얘는 몰라. 얘는 얘와 얘를 다 알아.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여러분들 이 표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얘가 얘를 아는데 얘가 얘를 알잖아요. 그러면 연계적인 전파가 생겨요. 얘도 얘를 아는 거와 똑같죠. 그렇죠? 그래서 의존성은 자연스러운 거라고 그랬죠. 우리는 왜? 코드를 객체로 뺐고 그 객체랑 얘랑 연관시켜줬으니까 의존성 자동으로 발생한다. 하지만 의존성이 발생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의존성을 단방향으로 유지하는 게 우리의 목표다. 설계를 달성했네. 그렇죠? 여기에 속성 추가하거나 이러면 각오를 해야겠죠. 그렇죠? 여기 속성 이름을 바꾸거나 속성을 추가하면 각오해야 된다고. 다 바꿔야 되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코드를 짜고 나서 이 그림을 반드시 그리세요. 여러분들 코드에 맞게. 그래야지만 각각의 무게를 알고 있어. 이거 고치면 여파가 어떻게 될지 알게 된단 말이지. 얘를 고치면 얘 때문에 얘가 고칠 가능성이 있고 얘를 고치면 얘도 고쳐지거나 얘도 고쳐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얘 여파가 예상이 된단 말이야. 그럼 회의할 때 정말 이거 고치시게요? 연결성 7개인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UML 배우려고 그러지 마세요. UML 클래스 다이어그램은 처음부터 배우기엔 스펙이 너무 넓어. 그래서 여러분들 목적에 설계에 쓸 거면 이 정도로 충분하니까 이 그림이라도 그리시면 돼요. 종이로라도, 손으로라도. 응? 아이패드 있고 아이펜슬 있으면 그냥 그려. 아무데나 메모장에다 그리기만 하면 된단 말이죠. 이게 뷰모델 동네인 거죠. 뷰모델 동네입니다. 이 뷰모델 동네에서 돔의 의존적인 부분이 있나요? 한 개도 없죠. 여기에 돔이 전혀 안 나온다는 사실을 아시고 계세요? 여기 다 인메모리 객체인 것 뿐이지 이게 노드에서 작동하든 혹은 브라우저에서 작동하든 아무 상관없는 코드란 말이에요. 다. 싹 다. 다음은 또 다른 면인 스캐너가 있죠. 스캐너 정의했죠. 비지터 받아들이는 거랑 비트 메소드를 위임해 주는 거랑 실제로 스캔 추상 메소드를 제공하는 거랑 이 스캐너 만들었고 스캐너로부터 뭐가 파생된다? 돔 스캐너가 파생되는 거죠. 돔 스캐너는 실제로 비지트의 두 번째 인자인 타겟을 HTML 엘리먼트로 바꾸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진짜 스캐닝 로직은 이 안에 구현하는 건데 스캐너가 누구를 알고 있다? 비지터 레이어랑 계약을 맺었죠. 나는 비지터를 알고 있어. 그래서 내가 뭘 제공할 수 있다? 백. 또 백. 그래서 나는 이걸 제공할 수 있는 거야. 그쵸? 제가 비지터랑 계약 맺었으니까 비트 메소드를 제공할 수 있는 이유는 여기 있다는 거지. 다음. 그래서 비지터에서는 비트라는 메소드만 제공하니까 얘랑 계약 관계가 성립한 거죠. 그러면 이 비지터를 상속한 애는 이렇게 되는 거죠. 돔 비지터가. 여기 중요한 점은 돔 스캐너에다 돔 비지터를 넣어줬긴 했지만 돔 스캐너가 돔 비지터에 의존적이냐라고 물어보면 약간 애매해요. 하지만 사실은 간접적으로 알고 있긴 하죠. 그래서 얘는 비지팅을 할 때 얘를 통해서 비지팅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얘는 이 인터페이스에 의존하는 거지 얘가 의존하는 건 아니란 말이야. 근데 간접적으로 보면 실제적으로 얘가 얘를 받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거 숨겨진 의존성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원래 점선으로 표시하는데 실제 객체 의존도는 이게 맞지만 런타임에 작동해보면 얘가 얘를 모르면 안 된단 말이지. 응? 그리고 스캐너는 바인더를 만들어내죠. 그렇죠? 스캔의 결과는 바인더니까.
바인더의 주요 기능은 아이템스를 셋으로 갖고 있는 거, 그 다음에 렌더링에 필요한 프로세서들을 갖고 있는 거. 그렇죠? 그래서 애들을 통해서 아이템들을 받아들일 수 있고, 뷰 모델 업데이트 리스너를 구현해서 이 리스너로부터 업데이트된 걸 렌더에 반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프로세서 더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특정 뷰 모델을 와치하거나 언와치하거나 아니면 직접 그리거나. 이게 바로 바인더의 정체성인 거죠. 바인더도 전혀 돔에 대한 의존성이 없잖아요. 이 코드만 보면. 실제로도 없어요. 바인더 안에 하나도 없거든요. 그럼 바인더의 의존성은 복잡하게 나타납니다. 바인더는 뷰 모델을 알고 있죠. 보시다시피. 또한 바인더는 리스너를 상속받고 있죠. 또한 바인더는 당연히 어디에서? 여기에서 그림 그릴 때 이 업데이트드가 날라왔던 건 뭐다? 뷰 모델 밸류 셋이 날라왔다는 얘기니까 당연히 제에 대한 지식도 있어요. 그래서 얘는 추가적으로 이 세 군데도 알고 있죠. 여기까지 그림을 보건데 의존성이 적절한가요? 적절해. 단방향 의존성으로 되어 있는 데다가 얘도 단방향으로 되어 있고, 그렇죠? 얘 입장에서 이 동네는 아예 모르는 거고, 이쪽으로 다 단방향으로만 알고 있죠. 그러면 뷰 모델을 통해서 얘를 통해서 다시 일로 갈 수 있냐고 못 가. 여기에서 나가는 선이 없거든. 따라서 다 단절돼 있죠. 다 단방향이란 말이지. 이거를 영어로 심플렉스, 멀티플렉스라고 그러는데 다 심플렉스로 돼 있어야 된단 말이야. 라인이. 어떻게 해도 가면 안 돼. 다 심플렉스로 돼 있어야 돼. 의존성을 보면 다 심플렉스로 돼 있죠. 지금 이걸 보면 바인더가 상당히 무거운 객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바인더는 무거운 객체가 아니라 상당히 위험한 객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너무 많은 애들한테 의존하기 때문에 저 중에 하나만 변해도 얘가 변하는 거죠. 그래서 나가는 선이 많은 애는요, 변화되기 쉽고 깨지기 쉬운 클래스예요. 거꾸로 모여드는 게 많은 클래스는 무거운 클래스예요. 얘가 바꾸면 영향을 많이 줄 거. 다르죠? 얘는 중요 인사라서 선이 많이 모이면 얘가 바뀌면 나머지 애들이 다 영향을 받는 거고요. 얘는 거꾸로 깃털 같은 놈이라서 아무나 건들면 얘가 깨져. 이런 놈이란 말이에요. 그럼 얘가 의존할 때 되도록이면 안정적인 클래스에 의존하는 게 좋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바인더는 의존성이 있긴 하지만 뭐 뷰 모델 리스너라든지 뷰 모델 밸류라든지 뭐 이런 애들 다 안정화되어 있는 코드니까. 이렇게. 그 외에도 아이템에 의존하고 있죠. 당연히. 예. 얘는 아이템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이템에는 뭐 들어있다? 엘리먼트와 뷰 모델 들어있는데 얘가 이제 돔을 알고 있는 게 문제죠. 사실은. 근데 뭐 그럼 나중에 넘어가기로 하고. 프로세서가 바로 엘리먼트와 VM을 받아들여서 처리를 해주는 애란 말이에요. 실제로 이 프로세서는 메소드만 있는 거고, 구상 프로세서가 실제적으로 돔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죠. 그래서 프로세서는 단순한 인터페이스고 돔에 대한 지식은 이 구상 프로세서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전체로 보면 이런 클래스를 짠 거죠. 이 클래스를 짰는데 제가 추상화하다 만 부분이 어디다? 오늘 안 다룬 부분이 보도 아이템에 엘리먼트가 직접 들어가 있다는 점. 그렇죠? 여기에 원래 보도 아이템을 상속한 뭘 받아야 된다? 돔 보도 아이템이 여기 하나 더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 정도예요. 아이템 귀찮아서 제가 안 했어요. 오늘 많은 거 다루니까. 얘네들이 뭔가요? 얘네들이 바로 실제 돔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애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세 개의 세트를 교체하면 캔버스로 교체할 수 있어요. 혹은 요거 세 개 세트를 잘 교체하면 웹GL로도 교체할 수 있고, 노드에서 데이터베이스용으로 만들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제이슨 렌더러로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나머지 애들이 싹 다 돔에 대한 의존성이 없는 순수 인메모리 객체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코드 얘네 세 개가 바로 우리가 클라이언트 코드에서 작성해야 될 코드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스캐너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다? 뉴 돔 스캐너 괄호 열고 뉴 돔 비지터라고 만들었죠. 얘네들이 바로 호스트 코드에 등장하는 애들이고요. 얘네들 스캐너한테 프로세서 할 때 얘는 다 만들어서 넣었죠. 그렇죠? 그 외에는 뭘 만들어야 된다? 뷰 모델 만들어야 되겠죠. 지금 제가 표시한 애들이 바로 이 프레임워크의 진입점들인 거죠. 얘네들 이용하면 이 프레임워크를 돌릴 수 있습니다. MVVM이 좋은 점, 다 그리고 나니까 대부분이 플랫폼 의존성이 없네.
일단 그림을 그리는 기준인 뷰 모델이 실제적인 뷰가 아니라 가상의 뷰고 인메모리 객체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얘 때문에 거의 모든 애들이 다 특정한 구현물에 의존성이 없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 코드를 번역만 하면 어디에도 안드로이드에도 쓸 수 있고 아이폰에도 쓸 수 있는 거죠. 여기만 안드로이드 스캐너하고 안드로이드 비지터하고 안드로이드 프로세서 바꿔주면 되니까. 네이티브 객체도 다 이렇게 바꾸면 되잖아요. 이게 바로 리액트 네이티브를 비롯해서 가상화되어 있는 렌더링 시스템이라는 게 바로 이렇게 구현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만 교체하면 어떤 플랫폼으로 다 이전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 방법을 쓰는 거죠. 이게 MVVM의 진짜 좋은 점인 거죠. 얘만 건드리면 된다는 게 뭐냐면 얘가 뷰객체가 아니라는 점이 나머지의 모든 것들을 다 이뤄낸단 말이에요. 사실 이 동네가 복잡한 이유는 다 뭐였다? 양방향 이 옵저빙 하려고, 그렇죠? 옵저빙 하려고 이거 다 추가된 거죠. 원래는 그냥 이렇게 알고 있었죠. 바인더하고. 그래서 딱 옵저버만큼의 귀찮은 구현물들이 나온 것 뿐이죠. 옵저버 패턴은 지금 그림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용이 싸지 않습니다. 싸지 않아. 수동으로 얘한테 렌더를 호출하는 게 정말 나을 때가 많아요. 어? 물론 코드는 아름답지만 이 비용 전체가 실제 프로세스를 먹는 것도 그렇고 이거 전체 구현하고 있는 메모리 구조체도 그렇고 이거 여러분들 설계를 성공시키는 것도 그렇고 이게 그렇게 싸지 않다는 거예요. 옵저버 패턴이라는 건 원래. 그냥 이걸 다 구현하느니 그냥 바인더에 렌더 부르는 게 낫지 않아? 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지. 실제로는. 그래서 많은 구현체들은 여러 가지 성능상의 이유나 혹은 설계상의 이유로 직접 바인더 콜을 한 경우가 많아요. 우리 고작 좋아진 거는 나중에 호스트 코드에서 보면은 뷰 모델 다 바꾼 다음에 바인더 콜을 했냐 안 했냐만 그것만 없어진 거잖아. 그거 한 줄 없애려고 이 많은 코드가 등장한단 말이지. 안에 수많은 디파인 프로퍼티가 등장하고 수많은 게터 세터, 옵저버, 포루프가 등장하고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옵저버 패턴은 싸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 전체적으로 보시면 우리가 저번 시간, 이번 시간, 저저번 시간 동안 뭐 했는지가 좀 보이실 거예요. 어떻게 해서 MVVM 기본적인 시스템들이 돌아가는지 좀 보이시고, 안 보이나? 어쨌든. 그래서 오늘은 새로운 패턴 뭐 배웠다? 스캐너를 이중화한 거 말고 비지터라는 걸 만드는 걸 우리가 배운 패턴인 거죠. 새로운 비지터 패턴을 배웠죠. 비지터는 왜 코드를 나눠서 객체로 만들었다? 제어가 그 코드의 역할이 아닌 경우 제어를 빼내기 위해서인 거죠. 비지터의 주요 목적은 제어를 빼내는 거야. 특수한 제어를. 여러분들이 디자인 패턴 책을 보고 비지터 패턴 보시면 비지터 패턴을 오버로드로 구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하나의 비지터 객체 안에 오버로드로 구현되어 있는 각 객체의 모든 루프 형태들을 다 넣어준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것도 그 패턴도 되게 나빠요. 하나의 객체에 오버로드 되어 있는 메소드가 많다는 얘기는 이 안에 반복적인 코드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야. 그럼 고칠 이유도 세 가지 객체를 오버로드 했으면 세 가지 객체 때문에 다 고쳐야 되겠지. 이럴 거면 객체마다 비지터 객체를 따로 만드는 것이 낫단 말이지. 지금처럼. 여러분들한테 남은 패턴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추상 팩토리 메소드 패턴이고요. 또 하나는 커맨드 패턴인데 두 개를 할 거냐?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이번 시간은 더 높은 점프를 하기 위한 웅크리기였다. 분위기를 보면 오늘 웅크리기로 안 받아들이고 계신 것 같지만 오늘은 살살 했던 거 복습해보면서 요거 하나만 추가한 거죠. 그렇죠? 나머지는 코드를 다시 정리하고 처음에 설명드린 대로 데이터를 더 깎은 거죠. 예쁘게. 더 깎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드를 깎아 나가실 때 항상 중요한 점은 뭐냐면 추상화 레이어를 맞춰야 된다. 추상 레벨을 맞추지 않으면 다 깨져. 이제 세상 보니까 제가 뭘 맞춘 거예요? 이걸 맞춘 거네. 이거 왜 맞췄죠? 도미 없는 세계를 왜 맞췄죠? 나머지가 다 도미 없거든. 이 프레임워크 전체가 도미 없는 프레임워크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네들 주요 프로세스에 있는 얘네들이 도움을 갖고 있으면 이 전체 시스템이 다 오염되겠죠. 얘네들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도미 없는 레이어를 맞춰주는 건 얘네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도메인 전체가 다 도미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 주 프로세스가 뭐죠? 스캐너가 비지터를 알아. 스캐너랑 관련돼 있어. 아니, 바인더가 뷰 모델이야. 이게 주요 프로세스잖아요. 이 주요 프로세서에 원래 돔이 없어야 되는데 돔이 끼어들면 안 되기 때문에 불리한 거란 말이에요.
스캐너를. 이 큰 그림에서 보면 제가 스캐너를 분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드를 짜실 때 궁극적으로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돔이 됐든 노드가 됐든 데이터베이스가 됐든 특정한 네이티브 지식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으면 다 격리를 한다. 격리를 하고 그 위에 걔네들 모르는 레이어끼리 통신하는 걸로 주요 프로세스를 성립시키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게 도메인 패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위에는 다 인메모리 객체를 재활용하면 이 위는 계속 재활용할 수 있죠. 어떤 시스템이 와도. 어떤 시스템의 제공류가 여기니까. 여기에 없지만 바인더 아이템이 원래 여기로 내려오고 바인더 아이템이 돔 바인더 아이템까지 내려오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바인더 아이템에 있는 돔 의존수는 다 제거될 테니까. 바인더는 추상 바인더 아이템하고만 대화하고 바인더 아이템은 다시 돔 바인더 아이템으로 구상화시켜서 내려가면 4개가 돔을 알게 되고 나머지는 다 돔을 모르게 될 거예요. 원래 이 정도면 과제로 여러분들한테 제이슨 렌더러를 만들게 시켜야 되는데 바인더가 렌더링한 결과가 제이슨이 만들면 서브 프레임워크가 되는 거죠. 뷰 모델에 있는 내용을 얘가 적당한 모양의 제이슨을 렌더링하게 되는 거죠. 돔 대신에. 그렇죠? 그럼 거기에 합당한 프로세스들이 등장할 테고 거기에 합당한 스캐너와 거기에 합당한 비지터들이 등장하게 될 거예요. 제가 돔에 있는 돔 API를 이용해서 손쉽게 마지막 말단까지 루프를 돌았죠. 여러분들은 제이슨에 있는 노드를 하나도 안 빼놓고 루프 도실 수 있어요? 어떻게 돌아? 쉽게 도실 수 있어요? 거기는 first element child나 next sibling element child가 없는데 어떻게 도실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제어문 연습으로 가장 추천하는 게 굉장히 복잡하게 생긴 다단계 트리의 깊이도 다 다른 애들이 막 널려있는 제이슨을 하나도 안 빼놓고 다 돌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돌 건데? 어떻게 하면 돌 수 있어? 이것도 제어문을 많이 연습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함수의 제기로 풀면 다 스택 오버플로우로 죽는단 말이에요. 자바스크립트에서는. 그쵸? 제기가 무한히 갈 수 없으니까. 그럼 제가 돔 루프를 여기에서 while문으로 푼 것처럼 반드시 제어문으로 푸실 수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다 스택 오버플로우 죽는다고. 테스트 돌릴 때 이 깊이까지 안 죽는데요? 아니 거기까지는 안 죽겠지만 걔를 감싸고 있는 함수에서 한번 스택이 하나 더 늘어난 거고 이 함수를 감싸는 함수에서 얘를 부르면 스택이 또 하나 늘어났을 테고 이러면 얘를 다중 프레임워크에서 부르면 스택이 이미 10개쯤 쌓인 상태에서 걔를 부르면 죽을 거 아니야. 어? 원래 얘는 스택을 80개까지밖에 안 갔기 때문에 안전해요 라고 생각했는데 100개도 안 가지고 이렇게 안전했는데 얘를 부르는 함수 자체가 스택을 이미 20개 정도 단계에서 불렀으면 100개가 더 죽는단 말이지. 그렇게 생각하면 무조건 다 포문으로 짜야 돼. while문으로. 루프는. 자바스크립트에서 제기를 쓸 수 있는 브라우저는 사파리밖에 없단 말이야. 꼬리물기 최적화를 했을 때.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요 예상대로 할 거예요. 2개 다. 그래서 2개의 예제가 다 2개의 패턴이 더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다른 기능을 추가해 가지고 마무리 지을 건데요. 미리 예습하실 패턴보다 추상 팩토리 메소드 패턴과 커맨드 패턴이에요. 그 2개는요 제가 보기에 제일 중요한 패턴은 추상 팩토리 메소드 패턴인데 커맨드 패턴은 여러분들이 알고리즘을 짤 때 편하기 때문에 많이 쓰는 패턴인 거고 이 2개 마저 정리해서 다음 시간에 정리할 거니까 이것도 영상 올라온 대로 복습하시고 제가 저번 주에 올린 영상 보니까 사운드 많이 개선됐더라고요. 됐는데 채널 문제인지 뭔지 중간중간에 끊기는 게 있어가지고 그건 이번 주에는 다시 잡아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